대학생 시청자 여러분, 테플람 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지대 조동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말씀 중 오늘도가 방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께 그 약속드린 바와 같이 한 10회 정도를 제가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 계속해서 이제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테스트로 했지만은 이제 뭐 테스트라기보다도 경제 어떤 논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안 이런 걸 좀 풀어서 엮어가는 어떤 톡쇼 개념으로 전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우리 김영호 실장님 잘 보조해 주셔가지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월호 좀 가슴 아픈 소식이죠. 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사회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직업의식, 직업윤리, 책임의식,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 아까운 생명들, 더군다나 아직 꽃을 못 피운, 그렇죠. 네, 고등학생들인데 참 심심한 어떤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진행을 하죠. 네. 그럼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재화 A부터 D를 수요 및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게 참 좋은 문제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탄력성을 이제 1보다 크다 작다 또 이제 나눴고, 하나는 이제 수요, 이제 공급 측면으로 해서 이제 A, B, C도 4개 재화 그룹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술하고 이 중에서 이제 잘못된 게 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공산품은 재화 C보다 A에 가깝다. 여기 C하고 A는 뭐냐면 공급 탄력성을 갖다 1보다 크고 작고 이렇게 놓는 건데, 공산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확 생산이 늘죠. 그렇죠. 네. 농산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A보다 그 C가 이제 가깝다 그런 얘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요. 재화 C.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죠.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렇죠. 수요 탄력성 1보다 작은 수요 쪽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재화 C 예로 쌀 등을 들 수 있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쌀값 떨어진다 하루에 4끼 먹기는 한 4끼 한번 드셔볼래?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화 D는 C에 비해서 대체재가 많다. 왜 그렇죠? 대체재 많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뭐죠? 올라가면은 다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 탄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이제 논리적으로는 좋은 예예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좋은 예는 아닌데 마약 같은 거 보면 사실은 대체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화 D가 뭐죠? 수요 탄력성인데 이보다 큰 거죠. 네. 가격을 인하할 때 매출이 증가하죠. 가격을 인하하면 하나 팔았을 때 수입이 적지만 더 팔리잖아요. 세일을 왜 합니까? 더 팔라고. 그러니까 판매액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1이 되는, 다시 1보다 큰 재화를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격 내리면 손해예요. 손해. 네, 그래서 가격 내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아서 판매액을 높이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두 번째가 잘못됐네요. 네. 그래서 재화 B는 가격 변화 정도가 공급량 변화 정도보다 심하다.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잘못된 거로 보시면 되고요. 네. 네, 26번 문제입니다. 네. 계산 문제 같은데요. 네. 한번 읽어보시죠. 네. 잠깐. 철수는 연간 4천만 원의 근로소득을 올려 소득세로 1천만 원을 내고 있다. 소득세율은 2단계 누진세로 첫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자. 그러면 2천만 원 초과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몇 %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참 좋은 문제 같은데, 이거 계산 문제긴 하지만 이걸 이제 일부러 선택한 게 개념이 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소득세율이 누진적인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좀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갖고 누진의 여부는 뭐를 판별하냐면 이제 평균 세율이 소득 커짐에 따라서 올라가냐 여부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계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 지문대로 하면은 4천만 원 근로소득을 버는 철수가 소득세를 1천만 원을 냈어요. 냈는데 여기 이제 소득세를 2단계거든요. 처음 2천만 원까지는 20% 한계 세율이에요. 따라서 2천만 원까지는 얼마죠? 400을 냈죠. 네. 따라서 600만 원을 더 낸 거죠. 뭐에 대해서? 추가된 소득 2천만 원에 대해서 600을 더 냈기 때문에 그때 한계세율은 뭐죠? 이제 30%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균세율이 높아지는 걸 갖고 우리가 노진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그 대학생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문제를 선택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네. 전구 생산에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기존의 전구보다 수명이 10배인 새로운 전구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전구가 시판되면 판매량은 기존 전구의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다음 중 이 기업이 새로운 전구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네, 그 케이스 스타디라고 이제 봐주면 되는 거죠. 가정을 해갖고 전구 수명이 10배가 되면 10분의 1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격이 비싸야 되잖아요. 네. 옛날 가격으로 팔면 미치죠. 미치죠. 그래갖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조건이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2, 3, 4, 5를 보시면은 일단 전구 가격이 기존적으로 10배는 돼야 돼요. 최소한. 최소한. 그렇죠. 왜? 10분을 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수입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 조건이 뭐죠? 생산 조건이 기존과 같거나 낮으면 되죠. 그렇죠. 네, 따라서 이제 2번, 3번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뭐냐면 이제 전구 가격이 기존 제품 10배 이상이 된다. 그럼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것도 마케팅 하면서 가능해요. 가락기는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 올릴 수 있으니까 소비자를 설득하면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10배 이상 되고 생산 비용이 기존과 같거나 낮으면 뭐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1번은 이거는 미련한 게 이렇게 품질이 좋은 거를 같은 가격으로 받는 건 안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10분의 1밖에 안 팔리니까 당연히 판매 수입은 이제 쪼그라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니다. 뭐 그런 기초적인 문제긴 하지만은 하여튼 뭐 좀 원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A씨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 도시고속도로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도시계획국에 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따른 비용 편입 분석을 하도록 지시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비용 편입 분석에서 비용 항목에 들어갈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익에 들어갈 거 이렇게 제대로 구분했나 하는 건데 그 자칫하면 이게 좀 이게 한점 치우칠 수 있어요. 비용을 축소하고 편익을 늘리면은 타당성이 없는 것도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 많거든요. 네. 뭐 서울 근교에 어디 그 도시 뭐죠 그 뭐 경전철이 비지 많죠. 네. 어디 뭐 가까운 데인데 그러다 보면은 그 교통량 추정도 다 하고 타당성 조사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됐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비용 편익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갈렸나는 건데 뭐 편익을 이제 보면요 운전 시간 단축은 낮죠. 네, 직접적인 어떤 저 혜택이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뭐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금전적 편익이에요. 이런 걸 너무 이제 한정 없이 이제 이렇게 편익이 부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용인 말을 해버렸는데 거기도 사실은 이제 이런 곳이 들어갔을 거예요. 집값이 올라간다. 경전철이 개통되면은. 근데 이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건설에 따른 고용 창출을 여기다 넣었는데 이건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네. 이게 비용으로 들어갈 거를 이제 편익에 넣은 전형적인 잘못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사망 시 다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이거는 맞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 편익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또 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변 상권 발달 이것도 사실은 직접적인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인 금전적 편익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이제 더해지니까 여기 이도 뭐냐면은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가고 편익으로 네. 또 그다음 뭐죠? 편익에 들어와서 안 될 것이 또 추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편익이 부풀려지고 뭐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면 좋으니까 이런 어떤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보겠다기보다도 현실을 시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처음 비전 애널리시스에서 편익을 부풀리는 거를 일반 소비자들이 좀 감시를 해야 됩니다. 네, 유권자들이죠, 그죠? 네,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감시를 하자고 보죠.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보면 우리 비전 애널리시스를 제대로 하고 있나를 좀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음은 3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2004년 이후 한국의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에 관한 표이다. 이 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뭐 그 표를 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표를 보시면서 1번 GDP는 유량 개념이다 맞는 거죠. 유량은 뭐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에 그죠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고 네. 그게 타임 인터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돈 받는 것도 사실은 뭐죠 한 달 관계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2005년도 명목 GDP하고 실질 GDP는 같다. 이거 왜냐면은 우리가 기준 연도를 갖다 이 표를 보시면요. 2005년도에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 되잖아요. 따라서 기준 연도이기 때문에 요 해 한해서 명목과 뭐가 같아지죠? 실질이 같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보기에는 좀 맞는 거고요. 세 번째, 2006년은 전년에 비해서 물가가 하락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요, 2006년에 GDP 디플레이터가 뭐죠? 100에서 99.9로 내려갔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 소득이 올라갔겠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보고원을 보시면요, 2009년에 실질 GDP는 뭐 이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명목치를 뭘로 나눴죠? 108.4로 나눈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럼 네 번째가 옳지 않은 설명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고 자동차의 가격은 GDP 디플레이트에 포함된다. 중고 자동차는 사실 뭐죠? 지금 만든 게 아니에요. 과거에 만든 거야. 네. 따라서 이건 신규의 어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새로 만든 거에 대한 어떤 물가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GDP 디플레이터가 아니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착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중고, 그러니까 올해가 아닌 예전에 만든 거에 대해서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디플레이터와 관계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별하시라고 이제 적어놨고요. 네. 선택했고요. 네. 문제 32번 연결된 문제입니다. 고정 가중치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장되게 느껴지는 요인들이다. 보기 중 성격이 다른 것 하나는. 네, 이 문제를 선택한 게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그 역설적인 건 아닌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이제 공표되는데 그거 너무 터무니없이 좀 낮게 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실제로는 우리가 뭐죠? 그 공표된 물가 지수보다 훨씬 더 느껴지는 물가 체감이 뭐죠? 더 낮을 수 있다라는 반대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고정 가중치를 사용하고 있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걸 빼도 돼.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장되게 느끼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물가 비싸지 않은데 발표된 물가 비싸게 뭐죠 공표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꾸로 뒤집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채택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씩 보자고요. 인터넷 TV 결국 뭡니까 이게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싼 물건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제 물가지수 올라가더라도 우리를 방어할 수 있어. 어디에 싼 게 있는지 우리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체감은 그 우리가 잘만 선택하면 싸게 우리가 뭐죠 생활 수준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건 맞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그 점점 할인마트가 많아지고 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인마트가 많아지면서 뭐냐면은 점차 뭐죠 우리가 뭐 세일 품목 같은 거 이런 걸 잘 찾으면은 생활비를 그렇게 뭐죠 올리지 않으면서도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의 품질이 최근 좋아지고 있다.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품질이 좋아지는 것이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그대로라도 뭐죠 품질이 훨씬 좋아진 거야. 그럼 뭐죠 우리가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게 산 거니까 인플레가 뭐죠 사실 과대 포착된 거죠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품질이 좋아진 것이 가격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좀 더 베터프가 되는 거죠. 예전보다. 그 다음에 짜장면 값이 오르면 짬뽕을 더 많이 먹는다. 이건 뭐냐면 우리를 방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비싸면 뭐죠? 싼 데로 갈 수 있잖아요. 뭐 짜장면하고 지금 뭐 짬뽕하고 크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싼 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짜장면 값이 오르면 예를 들어서 이 짜장면 값이 올랐기 때문에 CPI가 높이 잡혔다. 그건 뭐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짬뽕으로 갔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짜장면 값을 오른 것만 포착한 CPI는 뭐죠? 과대 포장될 수 있죠.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세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뭐 우선 뭐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뭐 전혀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34번 문제 러너 지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러너 지수는 뭐냐면 이제 독점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뭐 생각해 보자고요. 그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상 이유밖에 못 내요. 만약에 비용 기수는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 차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익을 보고 두루루 돌아 사람들이 누가 그렇죠. 신입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항상 비용하고 가격이 닿죠. 그렇죠. 정상 이익만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런 독점 뭐냐면은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독점이 일단으로도. 따라서 뭐죠? 지금 그런 경우에는 누구든지 사실 그래. 그 입장이라면은 가격 이상의 뭐죠? 비용 이상 가격을 갖다가 설정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독점도는 뭐냐면은 평균 비용 이상의 뭐죠?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인데 구체적으로 MC를 초과하는 그죠? 가격 이거를 이제 분자로 놓고 가격을 분모를 필요했을 때 좀 말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분자는 뭐냐면 MC를 초과하는 P 이것이 분자가 되고 네. 분모는 프라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 마지막 코스트 그 다음에 A씩 같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MC를 초과해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 독점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완전 경쟁에서 뭐냐면 MC하고 P가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상 이유밖에 이제 얻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35번은 환율 문제입니다. 네. 외국 자본이 급속도로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하자 이에 대해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화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이 환율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풀고 넘어가는 게 사실 환율은 교수도 어려워요 보면 왜 거꾸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는 건데 이게 이제 가나다라부터 봅시다. 외국에서 자본이 유입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럼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달러가 들어온다. 그럼 뭐를 왜 들어오죠 지금? 원화로 바꿔서 뭐 삼성전자 예컨대 주식을 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본이 유입된다는 건 원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demand for one 이 커지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 특정 뭐 재화나 서비스는 마찬가지야. 특정 통화를 더 많이 사고자 하면은 당연히 뭐죠? 특정 통화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표시는 뭐죠?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죠. 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래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은 경상수지가 악화될 텐데 이것도 말이 되는 게 만약에 원화 가치가 이게 상승된다 뭐죠? 환율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환율이 만약에 700원 된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 뭐죠? 무지 비싸지니까 뭐가 원화 표시된 모든 재고 다 비싸죠. 따라서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되면 원화 가치가 연계된 우리나라 물건이 상대편 통화로 표시됐을 때 비싸지니까 안 팔려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겠죠. 이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는 더 이상의 자본 유입을 막으려면은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 효과적일 거야. 만약에 유입을 막으려면 뭐예요? 이자를 올리면 더 들어오겠네 보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은행에다가 저금하겠어? 우리한테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를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유입을 막으려면 이자를 내려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낙관하고 있다는 증거야.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자율을 어떻게 되죠?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외국 사람 들어와서 뭐 해줄 거면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제 뭔가 증시를 이제 낙관하면서 외국 자본 들어오면은 그 돈이 뭐예요? 원화로 바뀌면서 부동산을 살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금리를 좀 어떻게 돼?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하나씩 봅시다. 보면 네. 여기 그대로 정부가 실업보험 급여액을 인상했다. 이건 참 사실은 조금 얘기하기 좀 민망스러운데 정부가 실업보험 급여액을 인상하면은 굳이 애써서 뭐 이렇게 직장을 찾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보호를 하려고 한 건데 보호에 안주하는 그런 셈이 된다. 그래서 그 실업보험 급여액을 인상하면은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걸 우리 경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요. 그 산업 구조의 커다란 변화가 초래됐다. 그것도 뭐 맞는 거죠. 그럼 이제 구조적인 실업이라고 그러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이제 필요로 하는 쪽으로 금방 못 간단 말이죠.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 방출되는데 사람 필요한 쪽에서 금방 못 받아들이니까 남는 사람은 뭐죠? 그냥 그대로 실업자가 되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 이것도 사실은 그 최저임금은 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 같지만, 그죠?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조치 같지만 이것이 실업을 키울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뭐를 봅니까? 아파트 경비원이 늘어요, 줄어요? 지금 아파트 경비원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최저임금은 뭐냐면 노사니까 무슨 뭐 회사하고 노동자 간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실 사치야 사치. 그렇죠. 아파트 입주민이 뭐죠? 자체적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경비원을. 그러니까 사야 사. 따라서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뭐죠? 아파트 경비원 급여가 크게 올라가니까 이걸 내가 부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관리비가 올라간다 그런 게 쉽게 말하면. 네. 따라서 뭐죠? 어떻게 해고를 이게 해고를 하거나 또는 CCTV를 CCTV를 뭐 대체하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사실은 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 불황의 접은 당연한 거죠 보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미용은 보면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서 구인 현황에 대한 정보가 쉽게 알려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그 좀 마찰 실업을 줄이는 게 되는 거니까 요것만 뭐죠? 실업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1, 2, 3, 4 그러니까 아니야. 기업, 니은, 디귿, 리얼 요것이 이제 바로 그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네. 다음은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GDP가 증가하는 경우를 모두 모은 것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GDP, GNP인데요. 간단합니다. 논리가. GN은 national, 그죠? 그 다음 D는 domestic. 따라서 국경 개념이 뭐예요? 국경. domestic이 domestic. 국민 개념 뭐죠? national이야. 네, 따라서 지금 예컨대 보면 필립스가 와서 뭐를 이제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제 뭐 GDP를 뭐죠? 만들면 다시 생산하면 그거는 GDP에 잡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뭐죠? 미국에서. 미국으로 가면은 우리 GDP는 안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국경 개념으로 하면은 이제 GDP가 되고 국민 개념으로 하면 GN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보지만 하나만 봅시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지어 컴퓨터를 생산한다. 굉장히 고마운 거지. GDP에 잡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 보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 자동차를 생산한다. 이거는 사실은 월급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지아주에 뭐 현대차가 이제 뭐 공장을 졌다 하면은 사실 조지아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뭐 우리 GDP는 아니죠.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하나만 더 볼까요? 이왕이면. 그래서 그 한국인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한국계 기업의 지점에서 근무한다.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이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한국계 기업에 근무한다. 이거는 뭐죠? GDP 맞죠? 왜? 한국에 있으니까. 국경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민 개념은 GNP, 국경 개념은 GDP. 그렇게 보면 되죠. 네,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 때 발언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역사 쪽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선택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거기 오해하지 마시고 네. 뭐 바로 직접 대통령이셨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요거 있잖아요. 네. 예전에 보면은 우리 그 김 실장께서 G7이라는 얘기 들으셨을까요? 네. 저 어릴 때 G7 그죠? Great 7이에요. 그다음 플러스 하나가 더 늘어서 G8 러시아가 들어왔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세계를 이렇게 G7, G8 주락펴락 했다고요. 우리는 거기 근처도 못 갔다. 근데 우리가 G20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우리가 잘 대처를 했어요. 미국이 죽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지 지네들도 사실 죽을 쓰고 무슨 G7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넓혀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세계를 이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정보도 교환하고 정책 공조도 해서 어떤 변동성을 줄이자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G20의 의장국이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G7, G8 그거 뭐 그냥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뭐 부러워하고 우리 언제 갈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가 잘 관리하니까 경기를. 참고로 2008년도에 뭐죠? 10월 15일에요. 리만 브라더스죠? 리만 시스터스는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래갖고 2009년도 우리 0.3%의 성장을 했어요. 0.3%. 근데 OECD는 마이너스 3.2%의 평균. 따라서 남들이 마이너스 3.2%는 우리만 0.3으로 플러스를 했다고요, 지금요. 그때 뭐 그 약간 뭐랄까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이제 엔타이한 그런 좀 좌파들은 뭐 우리나라 뭐 형편없이 마이너스 4%. 그래서 나 설명 좀 해야 될 사람들 말이죠. 0.3%를 우리가 선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빨이 우리 그죠? 이게 보통 한 말빨을 쓰는 거죠. 그래갖고 한국에서 G20 의장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40년대에는 뭐냐면 이제 브레튼 우즈죠, 브레튼 우즈 그렇죠. 그래갖고 브레튼 우즈 이게 뭐냐면 1944년 7월 브레튼 우즈인데
그러면 1944년 7월에 뭐죠? 2차 대전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승전국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승전국은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을 아주 약호를 죽이는 거죠. 그 당시 독일은 이미 이제 행복했으니까 이태리 행복하고 어디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에서 미국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다시 전쟁이 지금 수행 중인데 승전국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후 경제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아주 뭐 일본을 아주 그냥 뭐 진짜 약호를 죽이는 건 아주 제일 좋은 거고, 또 한편 보면은 또 승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좀 시간을 절약하려면 뭐 좀 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944년 7월에 이제 통화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미리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G20은 뭐냐, 이제 말씀한 대로 이제 G7, G8에서 우리가 G20 의장국이 됐다. 그거는 왜 됐냐? 2009년도에 OECD가 마이너스 3.2%에 죽을 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른 밥에나마 밥을 만들었다. 0.3%의 성장을 했다고 보죠. 네, 그겁니다 지금. 네. 네,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거 실업화 인플레이션은 사실 우리가 좀 싫은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미저리 인덱스라고 고통지수라고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둘을 더한 겁니다. 실업률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을 더하면 이제 미저리 인덱스가 되는데 너무 숫자가 커지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성장률을 빼기도 해요. 이게 실업률 더하기 이제 인플레이션율 빼기 이제 경제 성장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단기에서는 상충관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은 실업률을 좀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고. 근데 자연 실업률 하에서 인플레이션하고 실업은 무관한 게, 자연 실업률은 뭐냐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더 낮출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따라서 구조적으로 낮출 수 없는 것 이하로 낮추는 건 그건 넌센스죠. 지금. 그렇죠. 따라서 자연 인플레이션, 다시 자연 실업률 하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무관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실업률을 자연 인플레이션, 왜 그러죠? 자연 뭐야 지금? 실업률 이하로 못 내린다 그런 얘기야. 네. 어저께 잠이 좀 부족한가 봐. 죄송합니다. 저 대학생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그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필립스 곡선으로 잘 설명된다. 맞습니다. 이 필립스 곡선 가전제품 필립스하고 상관없죠. 거기 써 있지는 않아요 보면요. 그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를 보시면 70년대 이후에 실증 분석 결과는 이들의 상관관계가 매우 작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맞아요. 그건 뭐냐면은 뭐 조금 강론적인 얘기인데 합리적 기대가설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은 뭐냐면 알게 모르게 뭐예요 지금요. 그 정책 수요자를 속이는 거예요. 선의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옛날하고 달리 이제 뭐 정책 어떤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미리 방어를 하기 때문에 정책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거다 하면 뭐죠? 내가 그걸 감안해서 임금 인상을 미리 할 수가 있다고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 뭐 전부 다 이제 정보를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정책 당국보다 뭐죠? 정보 면에서 뒤지지 않으면은 정보 우위 주체가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좁혀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합리적 기대가설, 그러니까 rational expectation,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끌어 모아서 정책 당국의 행보를 미리 예측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hypothesis of 뭐죠? rational expectation. 이게 아주 뭐 굉장히 이거 갖고 뭐 노벨상 많이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왠지야? 아이, 너무 크게 웃어.